자, 이제 이어서 우리 징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제도, 공무원 징계. 이런 거는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어야겠죠, 앞으로? 네, 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험 볼 때까지는 좀 친하게 지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공무원 징계를 나눌 때요, 이게 이제, 이 중징계가 있고요, 경징계가 있어요. 중징계, 경징계. 그래갖고 밑에서부터 한번 경징계에서부터 쭉 열거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게 있잖아요. 옆에서 야, 너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경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유형 중에서 견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견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견책이 있는데요. 견책이다 그랬을 때는 견책 같은 경우에는 견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한 불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견책 같은 경우 일종의 경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4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좀 따라오시면 되는데 전 과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공식 절차에 의하고 인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다면은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되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승급과 관련돼서 6개월간의 승급이 정지되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급이 돼가지고 호봉이 쌓여야 그 다음에 승진이 되잖아요. 그죠? 네, 승진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승급이 6개월간은 멈추게 되는 거 정도의 불이익은 있어요. 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된다. 물론 안 받는 게 좋죠. 안 받는 게 훨씬 좋지만 가장 낮은 수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봉 같은 게 있습니다. 감봉이다 그러면 월급을 이제 깎는 거예요. 월급을 깎는데 1에서 3개월 기간 동안 3분의 1만큼의 보수 수준을 깎는 것이 바로 감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도 그대로 그냥 쓰여 있죠. 그래서 1에서 3개월 기간을 정해요. 정하기 나름이야.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로 할지 2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정하면 되고 요 기간 동안 있잖아요. 보수의 얼마를요?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만 받게 하는 거예요. 3분의 2는 받는 거고 감액하는 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감액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급도 금지가 되는데 12개월이에요. 그게 12개월간 승급이 이제 정지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승진이 좀 미뤄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 그래서 이게 감봉만 받아도 이게 참 당사자 입장에선 작은 건 아닌데 비교적 다른 징계보다는 경징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징계다 이렇게 했을 때에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징계 사유가 되면 아까 이제 좀 다른 게 중징계, 물론 결론이 나와봐야 중징계를 받았는지 경징계를 받았는지 확정이 되지만 예측해 보건대 이건 중징계가 가능한 정도 사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중징계 대상 사안인 경우에 대상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대상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한다 그랬죠? 중징계 대상이 되면 일단 직위해제를 해놓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좀 처음부터 대우하는 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파면하고요. 그 다음에 해임이 있어요. 파면과 해임이 있고 해임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등이 있습니다. 강등과 정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까지 4가지가 이렇게 중징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 파면과 해임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여기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때요? 요 4가지는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는 공무원 신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이죠.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가 되는 징계들이에요. 요 점에 또 구분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정직 먼저 볼까요? 밑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자, 정직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직도 1에서 3개월이에요. 1에서 3개월간
이제 직무 종사를 배제하는 겁니다.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아예 배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물론 그 앞에 직위해제 기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와 별개로 그때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정도였고, 정직은요 아예 어느 보직도 너 안 준다, 너 그러고서 이제 징계를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1에서 3개월 동안 직무종사 배제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요 보수 전액을 감액을 합니다.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그러니까 월급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월급 하나도 안 주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18개월간 승급이 정지가 돼요. 6개월 단위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승급 기간, 제한 기간이. 그래서 18개월간 승급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강등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강등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강등은요 아예 이건 있잖아요, 계급을 한 단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단계 하락시키는 거예요.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 이동하는 겁니다, 강제로. 계급을 하나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리는 것이고, 강등이 되면은요 3개월간 또 이제 3개월간 직무종사를 배제해요. 그러니까 정직보다 더 센 거 아닙니까? 정직의 수위는 포괄하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직의 최대치가 3개월간 직무종사 배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개월간 직무종사 배제를 당연히 하면서 계급도 하나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3개월간 직무종사 배제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하고, 이 3개월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근데 6개월 더 추가는 안 되고요. 여기는 똑같이 18개월간 승급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이거는 이제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후임자였던 사람보다 계급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잖아요. 엄청난 이제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공무원 신분 박탈당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에 이제 만족하고 지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등까지 이렇게 있고요. 해임갑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해임이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해임이다 그랬을 때는 향후 3년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공직 임용이 제한돼요. 우리 공직 임용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제한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억나세요? 뭐 좀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던가, 제한 능력자이던가, 아니면은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이게 복권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이 끝난 다음에는 5년이 지나야 됐어요. 그랬죠? 5년이 지나야 됐고, 집행유예 받았으면 2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2년이 있어야 되고, 선고유예 받았으면 선고유예 기간은 끝났어야 되고, 이런 식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됐던 게, 해임의 경우는 3년간 공직임용 제한이에요. 해임이 되고 나서 다시 내가 공무원 하고 싶다 하더라도 3년간은 이제 공직임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파면의 경우에는 5년이에요, 5년.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돼요. 이렇게 됩니다. 3년간 공직임용 제한, 5년간 공직임용 제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면의 경우에는요, 퇴직급여, 이제 중간에 잘렸으니까 퇴직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저게 이제 여러분 연금, 나중에 가서 연금으로 받을 거였단 말이에요, 저게. 원래 연금으로 받을 거였는데, 연금을 적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봉급에서 9%를 떼어서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용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9%만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급의 9%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같이 부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부어서 이렇게 적립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파면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립해놓은 것까지 못 주겠다, 이러고서 그거를 박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반을 박탈한다, 2분의 1을 삭감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해임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급여의 삭감이 없어요. 퇴직급여 삭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퇴직급여 삭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기왕 잘리더라도 파면보다는 해임이 훨씬 나아. 그잖아요. 해임이 낫다. 파면보다는.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의 공무원 징계의 이 종류들을 저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표는 거꾸로 돼 있긴 해요. 견책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개념을 한번 잡아드려 봤습니다. 판사에서. 요 정도 범위예요. 요 정도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나오면은 당연히 맞춰야 될 정도 주제입니다. 요 정도만 알면 다 되는데 뭐 특히 여기 요 승급 있죠? 승급 부분은 시험에서 좀 많이 안 나와요. 승급 부분은. 뭐 승급 부분을 빼고 본다면은 뭐 외워야 될 거 그만큼 줄어드는데 뭐 기왕 외우는데 뭐 승급 요거 뭐 외울 때 어렵지도 않잖아요. 일단 어렵지도 않잖아요.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더 좋고 요거는 시험에서는 크게 안 나오고 나머지는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리고 왜 이게 자꾸 자주 나왔냐면 강화해 왔어요. 징계에 이 벌을 받는 수준을 점점 강화해 왔거든요. 강화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강등이다, 정직이다 그러면은요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가 전액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화되어 오는 것 때문에 전에 있던 제도하고 비교하는 차원에서라도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의 부패로 가보죠. 부패는 나쁜 건데요. 나쁜 건데 좋은 부패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거 느끼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또 위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은 지금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 속에서 특히 지금 이제 이게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헤집어놔 버렸는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외국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봤던 국가들보다도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다 알고 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막 주민등록 제도도 있고 지문도 다 저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이를테면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도 들어가지만 한편으로는 그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도 막상 그 현장에서 보면 답답한 면도 보여요. 그렇지만 외국에 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시스템적이구나. 그래서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정보관리 시스템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하고 접종 맞을 때도 막 외국에서 보면 막 슈퍼마켓에서 사서 맞으라고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한 6번을 맞았다는가? 뭐 이런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거를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시스템이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화가 좀 돼 있었네 하는 거를 역으로 확인했지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든 살짝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좀 뜨거워지면은 바로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도 잘 없고 뭐 이렇다고 인식을 해왔고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경제 성장이라도 빨리 해내자 할 때는 이런 걸 막 차근차근 다지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고려 대상의 1순위가 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벌려놓고 수습하는 일종의 뻥축구하는 뻥축구. 빌드업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센터링 올려주면은 그냥 운이 좋으면 머리에 맞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기술이 별로 없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축구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 모아놓으면 이렇게 패싱 게임 하면서 이렇게 오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뭐 투지를 가지고 그냥 뻥축구라도 해야지 뭐 어떡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거밖에 없지 뭐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던 그런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그럴 때에는요, 지금하고 이제 다른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런 구조 속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으면요, 그만큼 감출 수 있는 여지도 많다는 거고, 그런 만큼 부정부패가 막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순위를 역전시켜 준다든가 안 될 일을 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게 티나지 않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힘이 셌겠어요? 작았겠어요? 지금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힘이 센 거죠. 재량권이 엄청 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열렸네 해가지고 봉투 가지고 오면은 해주고, 그죠? 거들어주고 이런 게 가능했지. 지금은 안 됩니다. 다 오픈되기 때문에 이걸 다 시스템에다가 다 녹여내고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우리 주사 맞는 거나 시스템화돼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들이 다 지금은 이제 IT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몰래 숨겨서 어떻게 한다, 이게 구조적으로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부정부패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있잖아요. 부정부패가 만연할 때, 시스템화가 잘 안 돼 있을 때 오히려 부정부패가 좋은 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절차가 너무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막 이렇게. 그리고 일부러도 더 만들어, 공무원들이. 왜? 절차가 복잡하면 나한테 봉투 가지고 오게 돼 있어. 어떻게 해주라고. 가지고 오게 돼.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허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일부러. 안 없애주고. 그런 거 하다 보면 막 일이 너무 더디죠. 민간 경제 주체들이 일을 할 때. 정부한테 뭐 허가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막 이게 장난 아니야. 너무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막 발목이 잡혀. 그럴 때 가서 돈을 주면 그 자체가 잘못된 행위이긴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게 갑자기 급행열차를 타고 문제가 확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민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이렇게 시스템화가 잘 안 돼 있던 사회는 부정부패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영역에서 그 부정부패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걸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도 시스템화가 이제는 된 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 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국가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돈을 좀 얹어주고 급행료를 좀 주고, 급행료라고 실제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국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제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걸 장점으로 보기도 해요. 부정부패 장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 하나 특이하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면은 별로 없죠. 그잖아요. 이게 다 부조리 아닙니까? 부조리. 부조리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요, 한번 볼게요. 이제 부패 종류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부패 종류가 나오는데 419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부패를 발생 수준에 따라서 개인 부패냐 조직 부패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럼 뭐 이제 파악만 되고 지나가면 됩니다. 조직 부패가 뭔지 알겠죠? 이건 집단적으로 다 같이 그 구조적으로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부패는 혼자만의 일탈이지. 혼자만의 일탈. 그래서 공직 조직에서요, 이렇게 써먹기도 해요. 누군가가 뭘 하다가 잘못 걸렸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개인의 일탈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또 꼬리 자르기를 할 때도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조직 부패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도 한데 우리는 이거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탈형 부패, 제도화된 부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패 수준이 개인 부패다 그러면 그게 일탈형 부패의 성격을 갖게 되고, 조직 부패다 그러면 이건 제도화되어 있는 부패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조직 부패라고 해서 항상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닐 수는 있어요. 이번 건은 조직적으로 부패한 일을 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대체로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고요. 시험에서는 얘가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백색 부패, 흑색 부패, 회색 부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색깔에 대한 감각도 좀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면접 시험 볼 때 자기 자신을 색에 비유해 보세요, 이런 것도 막 해요. 그런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는 무슨 색깔일까 생각해 보세요. 색깔이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빗대서, 그러니까 흥미로우라고 그런 걸 했겠죠. 약간 센스 있는 대답을 좀 요구하고. 백색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백색 그러면 뭐 이거 맑고 순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라, 백색 부패는 부패지만 공익을 위한 부패를 저질렀을 때 백색 부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차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한 거야. 안 한 건데, 그런데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패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공무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장관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부동산 곧 잡힐 겁니다. 곧 잡힐 테니까 지금 뭐 영끌해가지고 사고 그러면 손해 클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그게 내부 정보로는 1, 2년간은 계속 오를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 할지도 몰라. 그러지만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은요,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꼴밖에 안 돼요. 그냥 앞으로 한 2년은 오르긴 할 건데 그래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2년간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른다고 얘기를 해주니 그러면은 이건 지금 사야 되네, 영끌 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직자는요, 이때는 좀 뻔뻔하게 얼굴을 딱 이제, 그죠? 얼굴에 딱 가면 쓰고, 집값은 바로 잡힐 겁니다. 바로 잡힐 거기 때문에 그 바로가 언젠지는 말 안 했잖아. 바로가 2년 뒤인지 언젠지는 말 안 했잖아. 곧바로 잡힐 거니까 지금 영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완전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 뭐 집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빼고서야 집을 한번 사면 몇 년 이상 갈 텐데 집값이 주기가 있어서 떨어지긴 떨어져. 떨어지긴 떨어질 거고 지금 공급 계획을 이렇게 많이 발표하는 속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애들도 안 낳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겠습니까? 그거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쨌건 그런 건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그거를 좀 과장 정도 좀 한 거죠. 바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누가 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욕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그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외교적인 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지금 물밑에서 봐봐요. 종전선언을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하고도 얘기가 상당히 좀 있었던 가능성이 있고 중국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을 것이고 북한하고도 은밀히 뭔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 이거 공론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는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공무원한테 누가 기자가 물어봐요. 북한하고도 이 의사가 조율된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그걸 아는 척 했다가는 긁어부스럼이 됩니다. 왜냐면 북한도 북한 내부에 정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강경파가 막 또 발목 잡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게 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조율이 좀 됐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한 거는 부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공익을 위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백색 부패로 봐주는 겁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요, 회색 부패예요. 흑색 부패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회색 부패인데 회색은 어떤 거냐면요, 앞전 시간에 이거 봤었죠.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무원 행동 강령상으로 누군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현금 받지 마, 이렇게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도 처벌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100만 원을 넘겨서 누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흑색 부패인 듯,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행상 넘어가 주는 것 같기도 한 듯한 부패. 그런 걸 회색 부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수반할 수 없는 정도의 부패. 딱 그 애매하게 그 선에 걸쳐 갖고 하는 부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회색 부패라 부르는 거예요. 백색과 흑색을 섞었겠지 좀. 근데 백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완전 검해지진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검해지진 않았고 좀 때는 묻었는데 이거를 막 처벌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정도의 부패. 그래서 회색 부패도 잡아내려고 점점 엄격하게 법률을 만들고 처벌 규정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청탁금지법도 만들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이에요 이러고 숨는 부패라고 보시면 돼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이제 회색 부패일 수 있어요. 이런 걸 잡아내는 방법은 법률로서 그걸 못하게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점점 회색 부패의 영역을 없애가야 될 거예요.
5만 원 이상 선물 받지 마라 그랬더니 4만 9천 원짜리만 막 요구하고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회색 뷔페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 받아서 크게 부자 안 돼요. 항상. 그리고요, 그렇더라고. 쉽게 들어온 돈은요, 쉽게 씁니다, 사람이. 원래. 로또 당첨이 돼본 적도 없는데 저는, 왜냐면 로또 사지도 않으니까. 근데 당첨될 확률이 제로인데, 그런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 추적해보면은 끝까지 그 돈 지키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날려먹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쓴다, 쉽게. 뭐 쉽게 한 번이라도 한탕 한번 써보자. 이게 내 삶의 목표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부패해서 돈을 받았다. 그거 내 거도 잘 안 되고 나중에 가서 문제되고 체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디 가세요? 더치페이의 일상화. 3만 원 이상 얻어먹지 말라는 얘기는요. 뭐 같이 밥을 먹었는데 된장찌개 한 그릇 먹었는데 그거 갖고 저 사람이 뭐 끝까지 아무 내가 낼게 그러고 냈어.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인간관계가 진짜 쉐시야, 이건. 그래서 그런 거는 넘어가 주는데, 어디 술자리 가서 안주 시켜놓고 술 먹고 이런 거서부터는 조심해라. 이런 취지죠. 3만 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더치페이 하는 것을 일상하고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면 돼요. 그럴 때는. 아유, 저 아시잖아요. 김영란법. 그래서 그거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먹은 건 제가 낼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뭐야 이게 정없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이해를 해주겠지. 그죠? 그지도 아니고 뭐 하려고 그거 얻어먹고 다녀요. 그죠? 네. 그런 마인드로 살게끔 자꾸만 공무원들을 사실은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나저나 그래서 요거 이제 회색 뷔페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다. 네, 이런 거 이 선을 잘못하다가 넘어버리면은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생계형 뷔페. 옛날에는요, 생계형 뷔페라고 그랬지만 이해를 해줬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교통 단속하고 다니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헬멧 딱 쓰고 오토바이 멋있게 탁 타고 다니고, 그런 경찰들이 장화, 부츠 있잖아. 가죽 부츠 딱 신고 다니는 경찰. 요즘에는 잘 안 보이죠.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단속을 저기 기계장치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막 단속하고,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야지 좀 빨리 쫓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순찰대를 두고 그랬는데, 한 고속도로 순찰대 그 경찰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응급조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응급차 불러가지고 이제 옮기는데, 사람이 압박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헬멧을 벗겼더니 갑자기 거기서 막 10,000원짜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신고 있는 부츠를 벗겼더니 거기서도 막 10,000원짜리가 나오고. 그랬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러니까 단속하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씩 찔러주면 그냥 다 쓱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왜 그걸 옛날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했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관행도 있지만은, 그죠? 어차피 그 단속 당하는 사람도 서민이고 단속하는 사람들도 서민이야. 그러니까 눈 감아준 거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거에 좀 빠듯하게 이 월급이, 지금도 뭐 빠듯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옛날에는 더 빠듯해서 그런 거를 좀 눈 감아주는 문화가 있었다. 그럴 때 이제 생계형 뷔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부패하긴 한데 소소하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응? 저도 이제 저기 어른 중에 옛날에 경찰 그쪽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하위직으로. 근데 이제 그랬대요. 자영업자 하는데 가게들 있잖아요.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돈 자기들끼리 모아갖고 이렇게 준대요. 연말 같은 때 경찰한테 파출소 이런 데다가. 그러면은 잘 쓰겠습니다. 이 떡값 명목 같은 걸 막 주는 거예요. 모아서. 그러면 그거 갖고 나눠 갖고 막 그랬대, 옛날엔 다. 그러면서 이제 단속 뜨면 전화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단속 뜨니까 조심해요. 이렇게. 단속을 당하는 경우는 그래서 보통 그런 커미션 관계가 없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죠? 광역수사대 같은 데 있잖아. 이런 데다 찔러놓으면 그거는 100% 단속 와요. 그럼 급습도 하고. 거기는 자기네 실적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동네 이런 데다가 신고하면은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어. 옛날에는. 요즘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연해 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7살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그거였습니다. 만 20세가 되지 않으면 그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럴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만 20세 생일 지나기 직전? 그때가 2학년 끝난 겨울방학이었어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술을 안 먹었을까, 그러면? 그랬을까?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겨울방학 때 친구들 만났는데 누가 낮술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낮술하러 갔는데 종업원이 오더니 주민등록증 다 보여주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단속 온다고 연락 왔대. 보여주래. 근데 그때 제가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7살에 들어가서. 생일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 요즘에는 규정이 그게 아니라 19세가 될 해 1월 1일부터 이제 그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만 20세가 지나야지 돼. 친구끼리도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나가주라고. 그리고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가 왔대, 자기네한테. 단속 올 거라고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나가주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법 규정이 좀 어이가 없는 거긴 하죠. 그죠? 대학교 2학년 마친 사람도 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네트워크가 다 돼가지고 연락을 주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낮에 술 먹는 사람 배신하 있다고 낮에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 정확하게 저 야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져 온 게 생경 부패. 근데 권력형 부패는 되게 나쁜 부패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권력형 부패. 이런 거는요,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해요. 이게 실제로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른 건 아닌데, 권력형 부패는요, 구조적인 부패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다 망하고, 뭐하고, 빚 얻고, 막 이러다가, 엉뚱한 사람들이요, 그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고 뭐 스스로 목숨 끊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권력형 부패는 이거는 진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무식한 사법제도 가지고 있잖아요. 양형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연수를요, 그냥 무한정 쌓아 올려요.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안 그러고 적당히 하다가 징역도 유기징역이 30년까지밖에 안 돼요. 30년까지밖에. 거기다가 가중을 하더라도 50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1번방? 뭐 N번방인가? 뭐 그거 했던 놈이 몇 년 받았지? 한 40년 받았나? 30 몇 년? 40년? 거의 최대치 받은 거예요. 최대한. 근데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을 때리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그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너는 평생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때려버리는 건데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뭐 잘 알죠? 몇백 년씩 막 때리잖아요. 그 실제 권력형 부패 이런 거 걸리면요, 800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쩔 때는요, 가명 없는 막 500년 막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옛날에 뭐 노아의 홍수 뭐 그거 할 때 노아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800살, 1000살 살았다고 구약에는 뭐 그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게 실제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무식하게 때려버려요. 예, 이게 사람 누구 한 명 찔러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파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거래 여부가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서 또 다뤄졌었는데, 거래형 부패는 돈 주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비거래형 부패는요, 지가 뭘 착복하고 횡령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비거래형 부패, 혹은 사기형 부패라고 부릅니다. 요런 이제 유형들 있죠? 요거를 좀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색 부패, 회색 부패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거래형 부패와 비거래형 부패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부정청탁 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뒤에다가 또 실어 넣어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정리해 드렸던 거니까 그거는 지나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심화이론이 좀 있는데, 심화이론도 잠깐 볼까요? 심화이론에 거의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좀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HRM은 경영학에서는 많이 나와요. 근데 행정학에서는 잘 안 나와요. HRM이. 근데 이제 행정학 쪽도 HRM 기술 같은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뭐 그런 것이고, 교육훈련의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넣어드린 거거든요. 교육훈련의 종류가 뭐가 있나? 그런 걸 넣어드린 건데, 뭐 이것도 웬만한 종류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냥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에서 뭐 이상한 교육훈련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대계 시험에 나왔던 것은 어쨌거나 OJT와 OFJT를 비교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수성 훈련만 줄기차게 나왔어요. 최근에는. 감수성 훈련. 예, 그건 몇 번 말씀드렸죠? 감수성 훈련은. 예, 감수성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되고. CDP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424페이지에 그 CDP가 있는데, 이게 다뤄진 적은 있는데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게 직업공무원제를 하고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제너럴리스트, 일반 행정가를 키워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보직할 때 큰 Z, 대문자 Z로 이렇게 순환보직 시키는 게 아니고 소문자 Z로 순환보직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문자 Z, 그러니까 같은 직렬 내에서 이렇게 Z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잘라놔서 완전한 직업공무원제 그 계급제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직위분류제도 일부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산발 더 들어가서 있는 게 CDP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전문적인 루트를 좀 만들어주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랑 맞물리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그 직업공무원제니까 한 번 되면 60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명칭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폐쇄형 인사제도를 하면은 나쁜 점이 여기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게 나쁜 점이잖아요. 그냥, 됐어. 그냥 안주해. 특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승진? 해서 뭐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승진? 야, 그까짓 거 해서 뭐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과로사 해. 뭐 그렇게 공무원에서 그거 한다고 월급이 뭐 늘어나 봤자고. 됐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시키는 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수단이 없어. 60살까지 보장돼. 승진은 포기했대. 그러면 이것도 채찍이 안 돼. 그럼 해봐야 이제 그죠? 낯선 데로 보내? 이래가지고 어디 순환보직 시킬 때 불이익 주고 이러는 건데, 그래 봤자 순환보직이잖아. 거기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쁜데 내가 먼저 왔다 치지 이러고, 거기서 또 버티고, 비가 올 때 소나기가 오니까 잠깐 피해 있지 그러고 피해 있어. 이런 마인드로 대응을 해버리면은 인사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관도 공무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휘어잡을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장관이. 공무원들,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날 잡아잡쇼 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저 장관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생각하고 버티려고 맘먹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대놓고 개기는 놈이 있어도, 개기는 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못 찾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장악이 안 되고, 심지어요, 이건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한 부처의 장관이 내가 됐잖아. 내가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조직에서 내가 장악력을 가지려면 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필요도 있잖아요. 막료들을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2명인가 되나 그래요, 우리나라가. 한 명이 그 정책보좌관 한 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정책보좌관 2급 상당 정책보좌관 한 명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뭐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큰 조직에 내가 그 조직 출신도 아닌 장관으로 가봐야 거기서 굴러 들어온 돌 취급이나 받다가 그러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부에서 성과를 좀 냈다 하려면은 유력 정치인 정도가 장관으로 가는 게 제일 그래도 성과를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 정치적인 어떤 성공을 자기는 거두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로 숙련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서로 쓸데없는 입씨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스킬이 이만큼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정도나 조금 그것도 일정 부문에서만 조금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건 못합니다. 개혁가로서의 장관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있고 그래서 다시 CDP 관련해서 와보면 그게 이제 우리 폐쇄형 인사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시도한 게 개방형 인사제도를 좀 많이 도입하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시하면서 여기서 1급에서 3급에 있는 애들은 니네들 잘릴 수도 있어 이런 거 막 자꾸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간하고 공적 영역하고 이렇게 인력을 주고받는 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라. 어? 그러면 미국처럼 되는 거잖아요. 미국처럼 공과 사의 영역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분야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력을 쌓을 수 있고, 그러면은 공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리프레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민간의 어떤 새로운 기술 같은 것도 딱 접목이 바로바로 되고, 이런 거를 좀 꿈꾸면서 CDP 같은 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이 됩니다. 예, 그런데 CDP가 크게 자리 잡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 시험에서도 크게 잘 나오지는 않고, 그런 정도 수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으로 도표 평정적 도보 이런 걸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례, 그거 밑에 그냥 이렇게 놓고 그 기획력 이렇게 딱 놓고 평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우, 매우 여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5점 만점에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이건 몇 점 몇 점. 그래서 나중에 그 점수들을 다 합산하는 거라 그랬죠. 도표식 평정적 도법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서 또 직무 성과 관리 제도 PMS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보수에 적용하는 게 직무 성과 관리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과급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성과급을 받는 것은 보통 과장급 이상이면은 성과급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과장급 이상은 성과급이 반영돼요. 그죠? 과장하고 국장, 실장은 성과급 반영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연봉제 하는데 과장은 성과연봉제였고 그 위에 국장, 실장은 직무성과 연봉제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고, 요즘에는 이게 성과급을 막 5급 이제 계장들 이런 데까지도 내려오려고 하고는 있다. 그런 정도 얘기는 했었고요. 넘어가서 이제 총액인건비 제도와 임금피크제인데, 총액인건비 제도도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넣어드렸지만 이거도 그냥 간략하게 총액인건비 제도가 뭐다 정도를 일단 알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조직의 인원을 한 명만 늘리려고 해도 이거를 조직을 관리하는 데가 어딥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데가 행안부예요. 행안부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이거 인원 부족하니까 여기 한 명 늘려주세요. 조직의 인원 늘려주세요. 여기 과 신설해야 되니까 과 늘리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로비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잘 안 해줍니다. 안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인원을 늘려달라 이러면요 이게 인건비 증가에 바로 직결되는데, 이게 정부 조직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 전부 다 자기네 조직의 인원 수에 맞게끔 일을 짜놓잖아요. 이건 우리가 파킨슨 법칙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업무를 배증시켜 놓기 때문에 항상 인원은 부족해. 그 부하를 자꾸 늘리고 싶어 해. 그 인원을 자꾸 늘려달라 해. 어디나 다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안부 직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 직원이라고도 생각해보고 행안부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보건복지부 직원일 때는 어떻겠어요? 아, 이 복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밤새야 되고 미치겠지. 그래, 인원 늘려달라고 해. 그리고 막 행안부 욕하겠죠. 새끼들은 저거 너무 기계적으로 일한다고. 업무를 좀 조사만 해봐도 우리 인력 딸리는 거 뻔히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를 안 늘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막 예상 규모만 해도 매년 이렇게 팽창하는데 어떻게 안 늘려주냐고 막 욕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행안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요? 야, 여기저기서 다 인원 부족하다 다 늘려달라 하는데 그거 다 들어주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서는 데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늘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총액인건비제도 이런 걸 도입해 준 거예요. 총액인건비제도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인건비 총액을 그러면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자율성을 좀 줘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 속에서 니들이 알아서 인원을 늘리든 줄이든 해봐. 이렇게 약간 물론 범위를 확 알아서 그냥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융통성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총액인건비제. 인건비가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거니까 무한정 늘려갖고 인건비가 늘어날까봐. 그러니까 이거를 인원을 무한정 늘리지는 못하게 하는 속에서 인건비, 총액인건비 묶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럴 때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거를 다 기억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뭐 자주 다뤄지거나 이러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고 총액 인건비제가 뭐다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게 도입됐구나. 그리고 나중에 지방행정론 가면은 거기선 기준인건비제라는 것까지 나와요. 기준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는 기준선만 딱 정해주고 더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인건비 기준을 이 정도로 정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근데 이게 중앙부처는 여전히 총액인건비제, 그리고 지방에서는 기준인건비제 같은 것까지도 또 도입이 최근에 좀 됐다. 이런 것들까지를 보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것도 말씀드리겠고, 임금피크제, 요거는 잘 안 되고 있죠, 아직은. 예, 근데 이건 공기업 같은 데는 좀 도입이 되고 그랬어요. 임금피크제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런 겁니다. 임금피크제 원래 도입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민간 기업에서 보면은 나이가 좀 들어가는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죠. 내보내요. 내보내고 명퇴 이런 걸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죠? 막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인건비가 높아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호봉 같은 거 쌓이고 그러면 임금은 되게 높은데, 아, 이거 감당이 안 돼. 이럴 때 그 사람들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쁜 점이 뭐가 있냐면 그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일단 다 내보내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임금 피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임금 피크제. 그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도 계속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는 게 좋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공기업 같은 데 좀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그 중소기업은행, 여기가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의, 지점장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대요. 이제 나이가 퇴직할 나이가 가까우면 그때부터 이렇게 무슨 막 교육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걸로 돌린대요. 돌리고 임금은 좀 깎고 몇 년간은 더 있게 해주고 일종의 임금 피크 개념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퇴직을 준비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주 전폭적으로 도입은 못하고 조금 이제 일부 도입되어 있는 수준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공무원들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싶지만 공무원은 이미 어때요? 정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년이 보장돼 있는 데서 임금 피크제가 협상력이 없어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냥 손해만 보는 거지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득이 될 게. 근데 민간 기업은 아까 다르잖아요. 나이 들면 어차피 쫓겨나야 되는 거 불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나는 길게 일할 수 있는 거네. 이러고 좀 받아들일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협상력이 없어요. 잘 확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 한번 받으시고 공무원연금 제도가 2016년도에 한번 개정됐다 그랬죠. 박근혜 정부 때. 그래가지고 그때요. 기여율 봐보세요. 기여율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9%예요. 9%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4.5% 이런 데에서 이제 꾸준히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요때 그러니까 4.5%는 지금 민간은 4.5%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배죠, 두 배,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액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만 말할 건 아니에요.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금에 내는 액수가 더 적어요. 자기가 부담하는 게 더 적고, 기업도 그만큼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절반밖에는 안 쌓는 거예요. 민간 기업 종사자들은. 대신에 민간 기업 종사자들은 퇴직급여가 있잖아요. 퇴직금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그런데 자꾸 언론이 이런 거는 다 얘기를 안 하고 공무원연금 액수가 너무 높아요 이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언론이 너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자꾸 똑같은 기사를 자꾸 반복 생산해내는 경향이 있어서 분석을 잘 안 합니다. 분석을 잘 안 하고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는데 그죠? 예. 그거를 포함한 액수인데 연금이 너무 높다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자꾸 비교. 자기네도 그렇게 비교하려면 자기네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산 액수로 해야 돼. 민간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게 정당한 거지. 자꾸 공무원연금 높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인식만 그런 거지 실제로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요, 뭐 또 봐야 될 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이제 65세로 이제 다 전부 다 맞춰버렸어요.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5년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있어요. 연금 저축 같은 거 있다 그랬죠. 연금 저축 같은 거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5년간 어떻게 해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비도도 살 수도 없고, 그죠? 그 5년의 갭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뭐 다 됐고, 넘어가 보면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이거 있잖아요. 지금 한 20살 때 내가 공무원 됐다 그러면요. 앞으로 몇 년 내야 돼요? 이론상으로 40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원래 33년까지 내면은 더 이상 안 내. 예. 거기 보면요. 기여금의 납부 기간을 33년까지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늘렸어요. 36년으로. 그러니까 연금을 개선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 자체로 적자예요, 지금. 공무원 연금이. 그래서 더 내고 좀 늦게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거긴 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일찍 이제 공무원이 됐다 해도 36년까지 내야 된다. 30살이 되면은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22살이 됐다 그러면은 33년 내던 걸 36년을 내야 되는 거지 이제. 3년을 더 내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고 근데 더 낸 만큼 또 자기는 더 받을 거예요. 그 대신에 연금에다가 기여를 더 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금 수급 요건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으면 20년을 근무해야 돼서 공무원이 된 다음에 이게 내 적성에 안 맞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이 내 적성이 아니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만두고 나오고 싶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야, 공무원 이거 그만두면 내가 진짜 어디 갈 데가 없다. 너무 난감하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 참아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도. 그러니까 어디 가나 힘든 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건지 그러면 그땐 인내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도저히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이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공무원 그만둘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것도 그만두고 나면 뭔가가 또 생깁니다. 생기니까 너무 거기에 매달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거에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공무원 직업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하시는 거니까 웬만한 직장인으로서의 그 어려움 이런 거야 참아내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런 건 참아내셔야 되지만 이게 나랑 진짜 안 맞다. 진짜 안 맞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만둘 수 있어야 되지. 근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 연금으로 내가 편입되려면 20년 이상을 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견뎌야 되는 기간이 20년? 뭐 이랬는데 지금은 10년? 네, 10년으로 그거는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계산기 두들겨보면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이 그래도 좀 더 챙겨준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대상자가 되려면 10년 이상 납입을 했으면은 공무원연금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그만두더라도. 알겠죠? 거기에 이제 10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사람 공무원연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 임기는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그걸 5년 이상 뭘 했었어야 돼. 그죠?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공무원 연금에서 국회의원은 빠지나?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튼 저 대상되는 자리에 그러니까 뭐 별정직 같은 데 자리라도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청와대 뭐 비서를 했다거나 이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10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공무원 연금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옛날에 오해들이 많았어. 왜 이렇게 장관을 쉽게 가러?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마 저게 연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공무원 연금? 자기 측근들 한 번씩 다 공무원 연금 받게 해주려고 저거 막 몇 달씩 장관 돌려가면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런 규정이 다 채워져야 돼요. 자, 그게 누가 됐건 간에. 자, 그렇고 공무원원장, 공무원원장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고 이거 자체로 막 시험에서 막 철저히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 공무원의 정책 중립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그 해치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정년 제도가 좀 나왔고요. 직위해제 대기 명령에 대한 얘기가 다시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 삼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재무행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 리프레시 하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